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21장 권력과 영광의 예술 이야기입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이탈리아 미술은 어떻게 권력과 영광의 예술이 되었던 걸까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을 감동시켜서 인간의 마음을 압도하는 예술의 힘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았어요. 16세기 후반에 시작된 바로크 양식의 건축이 다양성 그리고 인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골몰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17세기에 들어서도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을 장식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축적됐어요. 그래서 17세기 중엽에 들어서면 완전한 바로크 양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건축가 프란체스코 보로미니가 그의 조수들과 함께 로마 한복판에 지은 전성기 바로크 양식 교회입니다. 르네상스 형태를 채용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건물 입구가 고대 신전의 정면 형태를 하고 양쪽으로 두 개의 벽기둥을 놔서 풍부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위층으로는 거대한 둥근 지붕과 또 그 양쪽으로 두 개의 탑 그리고 파사드를 세워서 이처럼 서로 다른 형태를 모아놓은 교회를 만들었던 거죠. 탑은 아래층이 사각형이고 위층은 원형인데 이 두 층을 연결하는 엔타블레이처의 형태가 참 낯설죠. 이런 아이디어가 정통을 고수했던 건축가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건물 전체를 보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장식이 지나쳐서 마치 극장 무대 같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보로미니는 교회를 축제처럼 흥겹고 역동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장관 그리고 영광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당 내부는 천상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온갖 값비싼 돌, 금, 그리고 치장벽토인 스토코로 장관을 연출했어요. 이 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외면적인 치장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많은 건축가, 화가, 그리고 조각가들을 끌어들여서 예술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겁니다. 교회를 찬란하게 장식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압도했습니다. 잔 로렌조 베르니니는 이처럼 무대 장식 같은 현란한 미술을 주도한 미술가인데요. 보로미니 또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그리고 렘브란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베르니니가 제작한 이 젊은 여인의 흉상은 어떤 전통에도 얽매이지 않은 듯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넘쳐납니다. 참신해요. 콘스탄차 보나렐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의 일상 가운데 어떤 한순간의 표정을 포착해서는 이토록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죠? 베르니니는 이처럼 얼굴 표정 안에 어떤 종교적 체험을 시각화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했어요. 베르니니가 로마의 교회 부속 예배실을 위해 제작한 제단인데 16세기 스페인의 수녀였던 성 테레사에게 봉헌됐습니다. 테레사는 어느 날 천상의 환영을 체험했고 책으로 기록했어요. 이 조각은 주의 천사가 뜨거운 황금 화살로 그녀의 심장을 찌르자 고통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는데 바로 이 순간을 베르니니가 감히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햇살을 향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하죠. 천사가 다가오고 기절한 듯 황홀감에 빠져 있어요. 인물이 배치된 방식이 이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바로크 미술가들이 의도했던 열정, 환희 그리고 신비함을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그때까지 미술가들이 기피하고 꺼려했던 어떤 감정의 극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테레사의 기절한 얼굴이 드러내는 격렬한 표정은 아마도 미술의 영역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일 텐데요. 라오콘이나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의 얼굴과 비교해도 정말 다르죠. 테레사의 손과 두 발 그리고 몸부림치듯 펄럭이는 옷주름에서도 흥분과 움직임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조각 작품은 작품이 놓인 공간까지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크 교회의 회화 장식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베르니니의 제자였던 조반니 바티스타 가울리가 그린 로마 예수의 교회 천장화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치 교회의 공릉형 천장이 열려 있고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환상을 주려 했어요. 수많은 천사와 성인들은 황홀하게 빛을 향하고
반대로 타락한 천사와 악마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이들을 실어 나르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토록 복잡한 장면은 천장 틀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데 베르니니는 보는 사람을 압도해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그림은 사실 이 공간을 벗어나면 그 의미가 희석돼 버리죠. 바로크 양식은 조각과 회화가 협력을 해서 하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조각과 회화는 각각 독립적인 미술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18세기 이탈리아 미술가들은 탁월한 실내 장식가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치장 회반죽 세공 그리고 대형 프레스코 벽화의 거장들이었어요. 조바니 바티스타 티에폴로는 베네치아 출신인데요. 이 시대 가장 유명한 프레스코의 거장입니다. 티에폴로가 1750년경 베네치아 라비아 궁에 그린 클레오파트라의 연회입니다. 이 주제만으로도 화려한 색채 그리고 의상을 묘사해서 실력을 제대로 과시할 수 있었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를 위해 사치에 달한 향연을 베푼 이야기인데 온갖 산의 진미에도 클레오파트라는 시큰둥하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만들겠다며 귀걸이에서 진주를 빼내 식초에 녹여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티에폴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진주를 보여주는데 흑인 하인이 유리잔을 내미는 장면을 그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볼거리가 가득한 흥미로운 프레스코화가 이 전시대의 차분한 작품들에 비해서는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미술의 위대한 시대는 이대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18세기 초 풍경을 묘사한 동판화 그리고 유화에서는 새로운 이념들이 생겨났는데요.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여행객들이 꼭 기념으로 챙겨갔던 베네치아의 풍경을 묘사하는 유파까지 생겨날 정도였어요. 프란체스코 구아르디가 그린 베네치아의 풍경입니다. 산조르조 마조레의 풍경이죠. 티에폴로가 그린 프레스코처럼 베네치아 미술의 특징인 그 특유의 화려한 빛과 색채감을 유려하게 그려냈어요. 1세기 전에 네덜란드의 지몬 데 블리헤르가 그린 수수하고 성실한 바다 풍경 기억하시나요? 비교해보면 정말 다르죠? 구아르디는 완벽하게 바로크의 효과를 구현했는데 역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대담한 효과가 단순한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풍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가 막힌 건 일단 한 장면의 전체적인 인상을 넌지시 던져주면 나머지 사소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보는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건데 이 화가는 이 놀라운 통찰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곤돌라 사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능숙하게 배치된 몇 점의 색채들로 정말 단순하게 그렸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조금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환영은 정말이지 완벽한 효과를 연출해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던져주는데요. 후기 이탈리아 미술이 완성해낸 바로크의 전통이 이후 세대에 오는 새로운 미술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건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트의 미술은 1700년부터 1900년까지 유럽의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유러피안 조각 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뮤즘의 중정 같은 공간이죠. 이 공간과 함께 미술사를 빛냈던 조각가들 로댕과 카르포 그리고 우동 카노바의 탁월한 조각 작품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볼 거예요. 사실 3차원의 조각이야말로 뮤즘 벽에 걸려있는 회화나 구조 작품과는 다르게 조각가가 의도한 대로 동선을 따라가고 그의 호흡을 따라가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껏 작품을 음미할 수 있는 놀라운 미술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캐롤 앤 밀튼 피트리 콜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공간에는 제법 큰 스케일의 조각 작품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어요. 서쪽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센트럴 파크의 나무, 하늘, 그리고 빛은 각각 조각 작품에 닿아서 그리스 신화와 알레고리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들려주죠. 특히 궁이나 정원에 있었던 조각들은 그 시점까지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뮤지엄의 모든 공간은 미술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어느 한 구석도 소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작품만이 아니라 공간에도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트의 랜드마크죠. 안토니오 카노바가 19세기 초에 제작한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우스는 마침내 승리의 트로피처럼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 세상에 공포하는 듯합니다. 머리카락마저 우글거리는 독사인 메두사의 추악한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구든 돌로 만들어버렸던 그녀는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힌 듯해요. 조각가 카노바는 이 신화를 뒤집기라도 하듯 차가운 대리석돌을 따스한 인간의 육체로 바꿔버렸죠. 왼팔에 걸쳐져 흘러내리는 드레이프는 이 영웅의 아름다운 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고 고전 조각의 비례와 균형을 어깨로부터 신체의 각 부분을 기가 막히게 연결했습니다. 특히 대담하게 쭉 뻗은 왼팔은 부서지기 쉬운 돌로 이 자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프랑스 조각가 장 앙뚜안 우동이 1787년 제작한 청동 조각 겨울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매선 추위를 견디기 위해 머리와 어깨를 잔뜩 웅크렸는데 몸을 감싸기엔 턱없이 짧은 숄 때문인지 필사적으로 두 손과 두 다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견디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동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모델로 선택해서 무겁고 둔탁한 청동 표면의 온갖 도구와 조각가의 기술로 피부 그리고 옷감을 기가 막히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빚어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겨울을 우아하게 표현한 이 조각은 심지어 에로틱하다는 혐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조각가 장 바티스트 카르포가 제작한 대리석 조각 작품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위대한 조각가는 리얼리즘만의 고전시대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조각의 모든 특징을 기가 막히게 빚어넣어서 단테의 신곡 지옥에 밀어넣었어요. 정치적 계략에 휘말린 우골리노 백작은 아들과 손자와 함께 탑에 갇히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자식을 먹든지 참혹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가장 절망스러운 형벌 아래 놓인 인간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위대한 조각이 아닐까요? 어쩌지 못하는 얽힌 발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다 드러나는 등,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의 얼굴이 아닌 우골리노. 뒤틀리고 서로 뒤엉킨 형상들의 머리와 팔은 피라미드처럼 그들의 아버지를 향합니다. 카르포는 로마에서 수도 없이 구성을 변형시켜 가면서 이 조각을 제작했는데요. 5개의 뒤틀리고 얽힌 형상들은 오히려 깊은 그림자를 드리워서 하얀 대리석의 질감과 색감을 강렬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왜 노예로 태어나야만 했을까? 답이 없는 이 조각 역시 카르포가 1868년에서 1873년에 제작한 대리석 흉상입니다. 착취당하는 노예의 운명에 맞서려는 듯 밧줄에 묶인 이 여인은 힘겹게 그러나 결연하게 항거하고 있어요. 위를 지켜보는 시선, 찌푸린 눈썹, 그리고 꽉 담은 입술. Pourquoi naître esclave? 왜 노예로 태어나야만 했을까? 이 세 개의 단어는 그녀를 대변합니다. 이 조각 작품은 19세기 냉혹한 제국 시대의 그 시대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담아냈어요. 칼레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 조각은 프랑스의 위대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불멸의 작품입니다. 2m를 훌쩍 넘는 크기에 1814kg이나 되는 청동의 무게만큼 그 이야기도 무겁죠.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이나 지리하게 이어진 전쟁을 이야기하는 로댕의 방식은 정말 놀라워요. 지리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칼레는 100년 전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고난을 맞이하고 칼레시의 지도자 6명이 시 전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맞바꾸기로 나섭니다. 그렇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 결연한 의지와 함께 극도의 공포, 불안, 긴장, 절망이 이 사람들을 엄습합니다. 온몸은 절망을 드러내 보입니다. 특히 과장된 큰손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은 너무나 강렬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저항하듯 위를 향하고 체념한 듯 아래를 향합니다. 로댕의 새로운 시도와 정신은 곳곳에 투영돼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실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살펴봤던 로댕의 칼레 시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라는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100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칼레라는 도시가 지리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가까웠던 프랑스의 북쪽에 있었던 도시라는 것. 사실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큰 맥락 안에서 이 미술을 바라보고 읽다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미술이 보이고 조각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곰브리지 미술사 22장 권력과 예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미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